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 한 주의 첫 거래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연, 윤자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기술주가 흔들렸는데요. 대신 헬스케어나 부동산 같은 방어적인 업종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소폭 하락했고요. 환율은 원달러 1386원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또 미국 국채금리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해석과 유럽 쪽 장기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국안에서 오름세 보였는데요. 시장은 점점 잭슨홀 컨퍼런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는 목요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회의와 금요일에 열리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올해 주제가 노동시장인 만큼 최근 고용 둔화와 노동 참여율 하락,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고용 불안을 강조를 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면 금리와 달러 그리고 증시 모두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지난 7월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금리 인하를, 또 다른 위원은 동결을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 어떤 경제 지표를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톤으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글로벌 경제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08% 오른 44,946.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9% 밀린 6,449.80%, 나스닥 지수는 0.4% 떨어진 21,622.9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무난하게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밝힌 여파로 기술주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소화하며 이미 주가지수가 꽤 상승했던 것만큼 투자자들은 소매 판매를 추가 상승 재료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6년 만에 만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회담 직후 즉각 휴전 입장을 뒤엎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를 전제로 한 안보 보증안을 제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의 제안에 안보 보증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실질적인 휴전이나 종전 합의는 부재했고, 회담에서 러시아는 수미, 하르키우 일부 지역을 반납하는 대신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푸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푸틴의 시간 벌어주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의 자본시장이 침체되면서 유망 기업들이 속속 미국 증시로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 영국의 IPO는 고작 6건, 자금 조달 규모는 30년 만에 최저치인 2억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IPO 시장은 400억 달러 규모로 38% 증가, 스타트업 사이에선 실리콘밸리 행이 기본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 영국의 와이즈,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뉴욕 이전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본시장 쏠림 현상, 그리고 유럽의 경제 체력 저하가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10월이나 12월에도 한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 조짐에 따라 파월 의장이 매파적 인하, 즉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카고 연은의 굴수비 총재도 한 번 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선택은 잭슨홀 연설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며 인플레이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32%로 2.9bp 상승, 그리고 2년물도 3.75%로 올라 이틀 연속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는 하반기 물가 상승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달러 가치는 하락세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42% 내린 97.84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WTI는 1.81% 급락, 배럴당 62.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유가와 달러는 내리는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은 이날 2.93%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를 위해 반도체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경영난에 처한 인텔을 지원하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을 매집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12% 뛰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속한 다우지수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그간 의료 비용 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건강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힘입어 1.65% 뛰었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그리고 통신 서비스도 올랐지만 금융은 1% 이상 내렸습니다. 반도체 관세 압박 속에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도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알파벳은 상승했으나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의 고율 관세 발언에 기술주가 흔들린 가운데 테슬라의 캐나다 판매 급감 소식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1.5%의 하락, 주가는 330.36달러, 시가총액은 1조 66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올해 전체 판매는 14%의 감소, 특히 캐나다에서는 상반기 판매가 67% 급감했고 퀘벡에선 무려 85%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갈등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의 출시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루빈은 고대 역폭 메모리 HBM4가 처음 탑재되는 AI 칩으로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성능 개선 재설계에 착수하면서 일정이 최대 6개월 동안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쟁사 AMD의 MI450 칩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HBM4 공급 경쟁 중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선 일정 변화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에어팟으로 실시간 음성 번역을 구현할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iOS 26 베타 버전에서 에어팟을 통한 실시간 번역 기능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애플 AI 번역 기능이 웨어러블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분을 동시에 누르는 제스처로 번역이 시작되고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능은 최신 아이폰과 에어팟에서만 작동하고 번역 품질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일 아마존은 플로리다 우주군 기지에서 위성 24기를 성공 발사하며 총 102기 확보, 100기 고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즉 베이조스와 머스크가 우주에서 손잡은 셈입니다. 아마존은 내년 7월까지 1,600기 배치 목표, 그리고 올해 안으로 상용 서비스 개시를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어떤 기업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기업 서전에서 살펴볼 기업은요, CJ 올리브영입니다.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리브영은 단순한 수출 기업을 넘어 일상과 경험을 연결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1999년 드럭스토어 포맷으로 처음 런칭했는데요.
오랜 기간 고전하던 올리브영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것은 국내 최초로 뷰티 앤 헬스 스토어로 방향을 선회하고 매장 경험을 혁신한 이후입니다. 특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신진 브랜드를 발굴해 육성하며 올리브영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브랜드와 협업 모델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트렌드를 제시한 올리브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이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글로벌 K-뷰티 유행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CJ 올리브영의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옴니 채널 전략은 오늘드림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도화됐습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은 2024년 배송 비중이 47%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올리브영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확장도 본격화됐습니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은 150개국에서 운영되고 누적 회원수는 335만 명에 달하는데요. 올리브영 글로벌몰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리브영 글로벌몰 상승세를 견인한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상반기 매출 증가분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일본, 동남아 권역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인기가 증가하면서 올리브영은 K-뷰티 전문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2025년 3월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브랜드 로고를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기존 텍스트 사이에 올리브 심볼이 포함된 로고 대신 워드마크형 영문 로고 올리브영을 단독 사용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가시성과 영문 가독성을 높였는데요. 이는 글로벌 관광객 증가와 해외 시장 본격 진출을 반영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K-뷰티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주목하며 K-뷰티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올리브영.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올리브영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볼 텐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뒤집히며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와 백악관이 정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에 반대를 표명하며 상원 루머스 의원의 루미스법은 사실상 폐기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정부는 압수된 암호화폐 자산을 활용한 비축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이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디지털 자산 비축 정책을 공식화했지만 정부의 실질적 매입이 없다는 점에 시장은 실망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퇴직연금을 가상자산과 사모펀드에 개방하는 조치도 단행했는데 이는 블랙록, 블랙스톤 등 대형 자산운용사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기대감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고 있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에서 헤매는 모습입니다. 17일 기준 이달 들어 코스피는 0.6% 가까이 하락하며 3,200선을 유지하긴 했지만 반등 모멘텀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달에만 5.6% 상승했고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1.8%, 2.3% 이상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는 지난달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꼽힙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무산,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한 유지 등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며 상승 동력을 꺾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2분기 실적 부진과 기업 실망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오는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에 주목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연차 휴가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직장인들은 휴가보다 현금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연차 일수도 선진국 수준인 20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연차보다 수당을 받겠다는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올라가자 연차 미사용 수당도 증가, 대기업에선 연차를 안 쓰고 연 1,000만 원 가까이 수당을 받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를 오히려 숨은 성과급처럼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연차 수당은커녕 쓸 여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가 연차 사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연차 휴가에서도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차 확대가 현금 보상만 키우는 제도로 왜곡되지 않으려면 수당 제도와 대체 인력 지원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걀 한 판 가격이 4년 만에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8월 기준 평균 소비자가는 7,213원으로 작년보다 8%, 평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공급 감소, 사육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소비 증가 등이 지목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산란계 협회의 고시가격 인상이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협회는 농가 간 가격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격을 고시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을 좌우하고 있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해당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산지 가격을 직접 조사,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에 나섭니다. 2027년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공휴일, 그리고 2028년부터는 주휴수당 지급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틀이라도 하루치 수당 지급 같은 주요 수당의 비합리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으로 사업주 추가 부담은 연 1.3조 원에 달하고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목표와는 달리 을과 을의 갈등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뉴스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인데요. 여름철엔 자외선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 두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수록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모자람 없이 여름철 두피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철 두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얼굴에는 선크림도 바르고 수분 케어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데 두피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두피 화상을 입게 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 세균 번식이 쉬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먼지와 오염물질까지 침착되면 모공이 막혀 염증은 더욱 악화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비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심할 경우 탈모까지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두피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두피 자체의 건강뿐 아니라 두피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모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풍성한 모발과 윤기 나는 머릿결을 자랑하는 그녀. 이게 다 두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손놀림을 시작하는 그녀. 뭐 하시는 건가요? 꾸준히 풍지열을 자극하며 관리해온 것이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 꼭 챙기는 것, 바로 양산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 두피 상태를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피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 비밀을 바로 식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 두피 건강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차려 먹는다는데요. 어떻게 도움될까요? 비타민C의 역할 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지 콜라겐이 튼튼하게 잘 형성이 돼요. 두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머리를 실질적으로 비타민C가 머릿속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 탈모 같은 거는 거의 멈추거든요. 그 탈모 예방 효과 가장 큰 거는 머리를 합성된 콜라겐들이 그 탄력이 좋아서 잘 잡아준다. 정확하게 그 학명으로 얘기하면 에틸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럽니다. 비타민C는 기름에는 잘 안 녹아요.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발라도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그래서 피부를 짙게 뚫고 들어갑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EVC입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 바로 머리 감기인데요.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브 씨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갖는 효능을 피부에서 피부 안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해준 게 이브씨입니다. 썼을 때 모공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인장을 강하게 하죠.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모공이 축소되면 아 머리카락이 안 빠지겠구나. 머리카락에 인장이 생기면 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일단 탈모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 외에 뭐 두피에 생기는 각질이나 지루성이나 뭐 이런 경우에 각질이 생기는데 EVC가 두피에 생기는 그 각질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의 뭐 만능이라 볼 수 있죠. 두피 깊이 비타민C 유도체가 전달이 되면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두피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자주 발생하기 쉬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두피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을 간직하고 싶다. 두피도 피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 이제 두피에 양보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8월 18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 최고 3,206선까지 갔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1.5% 내리면서 3,1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돋보였는데요. 지수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402억 원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3,578억 원, 789억 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후에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11% 빠지면서 79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돋보였는데요. 지수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412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1,192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71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이지만 0.57% 상승하면서 힘을 써줬습니다. 88만 8천 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2차 전지주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7만 전자는 지켜주면서 2%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7만 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3.25% 낙폭을 보여주면서 26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79%, 3% 가까이 빠졌고요. 38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저번 주에 계속해서 강세 보여줬던 자동차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0.46% 하락하면서 21만 6,500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고요. 기아 역시나 1%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알테오젠과 ABL바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AL바이오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하락 시장에서도 2.63% 힘을 써줬습니다. 89,7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알테오젠도 43만 9,500원의 종가 형성을 하면서 소폭이지만 상승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 역시나 하락세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5.4% 급락하면서 13만 1,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도 4.27% 급락을 했습니다. 5만 6,100원의 종가 형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펩트론 8% 강하게 빠졌고요. 리가켄바이오도 3%대, HLB도 4%대 낙폭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자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장 초반부터 SAMG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린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AMG 엔터는 연결 기준 매출 355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컨센서스 매출 364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모두 밑돌았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14.8% 감소했습니다. 즉 성장세가 잠시 꺾였다는 점이 시장에 실망감을 준 겁니다. 하지만 증권가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가 급락이 과도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김아란 연구원은 SAMG 엔터는 원래 영유아 중심 캐릭터 사업이었지만 최근엔 10대에서 30대 키덜트 시장으로 확장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M 아티스트 에스파와의 협업 콘텐츠는 아직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실적 쇼크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키덜트 시장 확장과 글로벌 IP 협업이 남아있는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지나치게 빠졌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SAMG, 장 초반 0.15% 하락한 66,6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0.15%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현재는 8%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며 61,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가운데에서는 SAMG 엔터가 유독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사실 엔터 산업은 콘텐츠 흥행이나 글로벌 진출 모멘텀에 따라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이번 하락은 실적 우려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동시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조율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신작 성과나 해외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반등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락세 보여줬던 엔터주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관련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최대 300%까지 가능하다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우리 기업들에도 충격파가 미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는 물론 장비와 소재주까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만약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압박력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있어서 추후 실제 정책 집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불확실성에 눌려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락세 보여줬던 반도체 관련주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해운대장주 HMM입니다. 18일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HMM은 전거래일 대비 11.31% 급등한 24,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14일 정규장에서 2%가 내린 22,100원에 마감했지만 약 2조 원 규모의 공개 매수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개 매수 개요부터 한번 보시죠. HMM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약 한 달간 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대상은 보통주 8,180만 1,520주, 주당 매입가는 26,200원이고요. 총 취득 금액은 2조 1,432억 원, HMM 전체 시가총액의 약 9.5%에 달합니다. 특히 매입한 주식은 내달 24일까지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급 물량을 줄여 주주 가치 제고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HMM은 올해 초부터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공개 매수는 그 일환이었습니다. 증권사는 KB증권이 맡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이 본격화됐다라는 점에 주가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증권가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리포트에서 공개 매수가 끝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안도현 연구원은 HMM은 컨테이너선 업황이 다운사이클에 진입했고 실적 감익이 불가피하다며 자사주 매입 이후엔 추가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최근 해상물류 불확실성 탓에 운임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가시화된다면 목표 주가 상향도 가능하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2조 원대 공개 매수 효과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운 업황 둔화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HMM 장 초반 0.61% 하락한 24,6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5%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다 현재는 4.24% 하락한 23,7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HAM 오늘 공개 매수 이슈로 강한 탄력을 받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2조 원 규모의 공개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데요. 공개 매수는 투자자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확실한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특히 글로벌 물동량 회복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공개 매수라는 일시적인 모멘텀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철강 관련주들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규제의 초점을 철강 업종에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을 겨냥을 했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주요 철강주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중 악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강이 전통적으로 무역 분쟁의 최전선에 서온 업종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국내 내수 시장이나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철강주 전반이 무겁게 눌렸지만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수요 회복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약세 흐름 보여줬던 철강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G2G 바이오입니다. 오늘 G2G 바이오는 한때 30%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매수세가 몰린 배경은 바로 국책과제 선정 소식이었습니다. G2G 바이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5년도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이종기술 융합형의 투자연계 R&D 사업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연구기간은 2년 6개월, 지원금은 총 25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장기 이식 환자를 위한 1개월 지속 면역 억제제 개발입니다. 여기에는 G2G 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약물 전달 기술 이노램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면역 억제제는 매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번 기술은 약효를 한 달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이를 통해 글로벌 최초의 1개월 지속 면역 억제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장기 이식 환자들의 복양 순응도를 크게 높이고 치료 효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들이 약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복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국책과제 선정이 단순히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G2G 바이오의 핵심 기술력 검증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G2G 바이오가 국책과제 선정을 발판 삼아 면역 억제제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G2G 바이오 장 초반 1.07% 하락한 92,8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9.96%, 거의 30%가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며 12만 1,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G2G 바이오 오늘장 같은 하락세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30%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한 달에 한 번 맞는 면역 억제제가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장기 이식 환자나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제인데요. 복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게 핵심 과제로 그동안 꼽혀왔었습니다. G2G 바이오는 이번 과제 선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 성공 여부와 실제 시장 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특징적이었던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소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인물로그에선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69세인 레오 14세는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돼 현재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포스트입니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스페인계 아버지와 프랑스 이탈리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가톨릭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사로 봉사하며 교회와 가까이 지냈고요. 시카고 가톨릭 신학연합에서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7살엔 로마로 파견돼 교황 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에서 교회법을 전공했고 1982년 대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목 활동은 미국보다 페루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약 20년간 페루 빈민가와 농촌 지역에서 봉사하며 현지 주민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페루 시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특히 페루 북서부 트루이오에서 10년 동안 신학교 교사와 사목구 사제로 활동하며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성직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이번 교황 선출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초강대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전반은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으로 불리며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길에 의미를 담은 교황명으로 라틴어로 사자를 뜻하는 레오를 선택했습니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도 상징합니다. 진보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지만 레오 14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교회 분열에 대해 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교들은 통합을 향한 움직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선임 교황인 프란치스코의 개혁 도선을 이어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민자, 빈민, 환경 문제 등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상과 깊이 공감해왔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목 경험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 뒤를 잇는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현지 시간 16일 레오 14세는 즉위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와 달리 레오 14세 교황은 조용하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며 교회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모표 아래 레오 14세는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인물로그 시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릴 텐데요. 다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대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 엔터기업,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2025년 2분기 실적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 키워드는 딱 3가지입니다. 바로 스트레이키즈의 고성장, MD 매출 비중 확대, 그리고 블루게러지 수익성 본격화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실적부터 보고 가시죠. 2025년 2분기 JYP 매출은 2,158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529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 466% 증가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420억 원도 훌쩍 넘겼고 사내 예상치 500억 원도 부합했습니다. 이 놀라운 실적의 주인공은 단연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재계약 이후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인세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전체 실적은 더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분기 아티스트 인세만 해도 643억 원, 전년 대비 209%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세가 늘어났는데도 이익이 오른 이유는 바로 MD 매출 비중 확대 때문인데요. 이번 2분기 기준 MD 매출 비중은 무려 31%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곧 마진이 높은 MD 상품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뜻이죠.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요. 콘서트 매출은 620억 원, 전년 대비 342%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스타디움 투어가 북미 13회, 남미 6회, 일본 4회, 총 23회 진행됐고 여기에 데이식스 16회 투어,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북미 공연 초과 수익 정산까지 반영됐습니다. MD 매출은 669억 원, 전년 대비 356% 증가했습니다. 일본 MD 매출만 해도 210억 원이 넘었고요. 스키즈, 다마고치, 트와이스의 산리오 러블리즈 같은 캐릭터 IP 협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 국내 팬미팅에서 나온 온라인 MD 판매 부분이 이번 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전체 실적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정말 IP 마진 진짜 살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사들의 아티스트 인세가 늘면 마진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이 그 걱정을 해소해준 셈이죠. 그리고 하반기엔 실적 모멘텀이 더 세질 전망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유럽 투어 8회, 한국 앵콜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트와이스도 월드 투어가 재개됩니다. 특히 7월 말부터 시작된 일본 돔 투어는 모든 좌석을 360도 개방합니다. 즉 한 회당 관객 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공연당 단가가 올라가고 공연 원가율도 개선될 수 있겠죠.
내년엔 북미 유럽 투어 일정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실적 상향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스트리밍 지표도 좋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흥행 이후 트와이스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2,5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 기세를 타고 빌보드 핫백에도 2년 만에 재진입했습니다. 2023년 84위였다면 지금은 6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트리밍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건 북미에서 MD 매출, 티켓 수요, 그리고 현지 팬덤 성장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블루게러즈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JYP의 자회사 블루게러즈는 상반기 영업이익 50억 원, 작년 연간 31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팬즈 플랫폼으로 JYP 샵을 내재화하면서 외주 수수료를 아꼈고 수요 예측 데이터가 쌓이면서 재고 관리와 물류 최적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핵심 IP들은 자체 생산, 저연사 그룹이나 해외 팝업은 라이선싱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습니다. 3분기에는 팬즈 유료 멤버십도 시작합니다. 멤버십 전용 라이브, MD 성구매 등의 혜택을 줘서 구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이 역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6% 상향한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적용 기준 연도도 2026년으로 한 해 미뤘고요. 단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 외 저연차 그룹들의 성과가 더 가시화된다면 밸류에이션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K-팝 기획사 중에서도 IP 수익성과 마진 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숫자를 보여준 이번 실적, 하반기와 내년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 보겠는데요. 연휴를 마치고 온 우리 국내 시장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 최대 3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죠. 철강 분야 역시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전반이 압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일부 방어 역할을 해주면서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등 수출 관련주는 약세 흐름 보였지만요. 개별 호재가 확인된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장 내 뚜렷한 차별화 흐름이 확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대외적인 변수의 파장이 시장 전반을 흔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어떤 흐름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자빈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즉각 휴전이 합의되지 않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조금 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밍숭맹숭한 하루라고 한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약세를 나타내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소연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 약보합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 줄평은요, 뒷걸음질 치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월요일인데도 뒷걸음질을 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여파가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한 줄로 정치적인 발언이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라고 정리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